설날 아침 평생 한 번도 걸은 적 없던 차례를 거르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버릴 요양원으로 향하는 거겠죠. 모든 건 열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설날 열흘 전 며느리가 대뜸 집에 찾아왔어요. 집안의 가구며 식기류며 하나하나 살펴보더라고요. 제 혼수품 자개농 앞에서 멈춰 서더니 중얼거렸어요. 이건 버려야겠네. 그때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며느리의 가방 속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안에 든 건 요양원 팜플렛,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 안내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버리려는 건 낡은 가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함께 버리려는 거였어요. 마치 오래되어 쓸모를 다한 가구를 버리는 것처럼요. 아,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려나 보구나. 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차에서 내린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는 왜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감동의 눈물이었을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발끝이 시렸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 보일러를 올리면 남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내가 발 녹여줄게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어봐야 옆자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6개월째 이 넓은 침대에서 저 혼자 눈을 뜨는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모셔둔 영정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도 많이 춥네. 라디오에서 영하 12도라고 그러더라고. 당신은 거기 춥진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매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오히려 가슴을 더 저몄습니다. 오늘은 후자 쪽이었어요. 무릎이 또 욱신거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대는 게 꼭 녹슨 경첩 같아. 당신이 있었으면 병원 가자고 잔소리했을 텐데 이제 잔소리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텨. 혼잣말이 끝나고 나면 집안의 정적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에 덜컹거리는 베란다 창틀 소리까지 사람 목소리 하나 없는 이 소리들이 새벽마다 저를 둘러쌌어요. 부엌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대충 차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된장찌개에 두부를 썰어 넣고 멸치볶음에 깨를 솔솔 뿌리고 밥은 한 공기를 꼬박 퍼 담았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나니까 그제야 집안의 온기가 조금 도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다 말고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맛있다, 맛있어 하면서 국물부터 떠먹곤 했는데 지금 이 찌개 맛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선반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이 앨범을 요즘 부쩍 자주 들여다보게 됐어요. 바스락거리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이 멈춘 곳은 고향 바닷가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주신 배롱나무 아래서 제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10살도 안 됐을 때니까 그게 벌써 6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사진 속 배롱나무는 제 키보다 훨씬 컸고 여름이면 분홍빛 꽃이 가지마다
수북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무 아래 넓적한 디딤돌을 놓아주셨는데 저는 거기 올라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배롱나무 지금은 없어졌겠지? 시집을 온 뒤로 제 발로 고향 땅을 밟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마다 시댁 차례를 모시느라 친정 생각은 늘 마음속에만 묻어두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았는지 가끔 미안한 표정을 짓곤 했는데 그때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혼자가 되고 나니 그때 괜찮다고 했던 말이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여보, 요즘은 자꾸 고향 바다가 생각나. 파도 소리, 갯바람 냄새, 그 배롱나무까지. 거기 가서 살면 이렇게 외롭진 않을까? 앨범을 덮고 벽에 걸린 달력 앞에 섰습니다. 1월 달력 위에 동그라미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는 날들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한 장 넘겨 2월을 펼치니 설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매직을 꺼내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 꾹꾹 눌러 적었어요. 우리 강아지들 오는 날. 아들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어릴 때는 집안이 늘 북적거렸는데 다들 장가가고 제 살림 꾸리고 나니 1년에 명절이랑 생신 때나 다 같이 볼까 말까였어요. 그래도 전화는 자주 했었거든요. 진수는 퇴근길에 꼭 한 번씩 안부를 물었고 만수는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을 보내줬고 막내 경수는 달마다 들러서 과일이라도 깎아줬습니다. 근데 한두 달 전부터 그게 뚝 끊겼어요. 전화도 뜸하고 오겠다던 약속도 일이 생겼다며 미뤄지고 처음엔 연말이라 바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슬슬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기는 싫었어요. 자식들 바쁜 거 모르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다들 회사에, 집안일에, 애들 챙기랴 정신없을 텐데 늙은 어미한테까지 신경 쓰라고 하면 그게 더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설날에는 오겠지. 그때는 떡국도 끓여주고 만두도 같이 빚고 손주들 세뱃돈도 줘야지. 이 넓은 집이 좀 시끄러워지겠지.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떼어내고 새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장 갈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떡국떡, 만두소 재료, 진수가 좋아하는 갈비, 만수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 경수가 좋아하는 동태전 재료까지. 적다 보니 목록이 한 장을 꽉 채웠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넓기만 한지. 애들 오면 좀 북적거리려나.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달력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한 달만. 설날을 보름 정도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요즘 들어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혼자 찾아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수진이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과일 접시를 챙겼습니다. 앉아, 앉아. 사과 깎아줄게. 아이고, 어머님.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수진이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직접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돌아가며 벗겨지는 모습이 제법 능숙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사과를 예쁘게 접시에 담아 건네주고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응, 그럼. 밥은 잘 먹고 있어. 진수는 잘 있고?
네, 요즘 회사가 바빠서 그렇지 잘 지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면서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이 덜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수진이 사과를 먹다 말고 거실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나 보다 싶었어요. 오래된 괴종시계도 쳐다보고 벽에 걸린 가족사진도 들여다보고 장식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안에 있는 도자기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님, 이 장식장 되게 오래됐네요. 제가 시집 올 때도 여기 있었는데. 응, 그거 네 시아버지가 승진할 때 장만한 거야. 벌써 30년도 넘었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줄자였어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뭐야? 아, 이거요? 그냥 요즘 집 정리하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요. 가구 배치 같은 거 알아보고 있거든요. 수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장식장 옆에 서서 슬쩍 줄자를 펼쳤어요. 가로 길이를 대충 재더니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우리 집 가구 치수를 재는 걸까? 수진아, 뭘 그렇게 재는 거야?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요. 수지는 대답을 흐리고는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제 혼수품이었던 자개농 앞에 섰어요. 50년 가까이 저와 함께한 그 장롱이었습니다. 남편과 신혼 시절부터 같이 써왔고 아이들 돌잔치 옷도 여기에 넣어뒀고 손때가 묻어 문짝에 윤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슬리퍼를 끌며 안방 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수진이 자개농을 훑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자리를 너무 차지하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리를 너무 차지한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문틀에 손을 짚은 채 수진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진은 제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낡아서 버려야겠어요. 버린다고요? 제 혼수 장롱을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자개농 치수를 꼼꼼히 적더니 다시 거실로 나와 찬장 쪽으로 갔어요. 찬장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그릇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녹그릇들, 명절 때만 꺼내는 유기제기 세트, 손주들 돌잔치 때 쓴 도자기 접시까지. 수지는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줄자는 왜 들고 왔니? 이 집이라도 팔아버리려고.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더니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니. 내 집에서 내 물건들 치수를 재면서 신경 쓰지 말라니.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가 없을 때 이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 견적을 내는 건 아닐까? 가구를 팔지 버릴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닐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줄자를 가방에 넣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남은 사과를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날에 뭐 해드릴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와 달리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들었던 말만 맴돌았어요. 자리를 너무 차지한다.
너무 낡아서 버려야겠다. 그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장식장을, 자개농을, 찬장을. 전부 제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함께해온 물건들인데 이제 너희 눈에는 낡고 자리만 차지하는 짐으로 보이는 거구나. 나도 저 짐들처럼 치워버릴 셈인 걸까?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수진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무언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수진의 가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종이 뭉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가방을 뒤지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까부터 쌓여온 불안감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가방 쪽으로 몸을 기울여 삐져나온 종이를 살짝 당겼습니다. 팜플렛이었습니다. 표지에 커다랗게 적혀 있었어요. 프리미엄 실버타운 입소 안내라고. 하얀 건물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는 게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팜플렛을 조금 더 꺼내보니 그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노인장 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라고 적힌 종이였어요. 등급 판정. 그 단어가 눈에 꽂혔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사람을 숫자로 나눈다는 게 이런 건가요? 저는 몇 등급일까요? 아직 밥도 혼자 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걸어 다니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자식들 눈에는 시설에 보내야 할 정도로 늙어 보이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팜플렛을 황급히 가방 안에 도로 밀어 넣었어요.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글자가 너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형님, 거기 시설은 괜찮대요? 설날에 확정하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라고 했으니 둘째나 셋째 며느리가 보낸 거겠지요. 거기 시설, 설날에 확정.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다 같이 의논하고 있었던 거구나. 나를 어디로 보낼지, 언제 보낼지, 등급은 몇이 나올지. 설날에 확정한다는 건 설날에 나를 거기 데려다 놓겠다는 소리잖아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나오기 전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을 크게 떠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참았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꾸미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가방을 집어들더니 지퍼를 닫았어요. 그 안에 든 게 뭔지 저는 이제 압니다. 하지만 모른 척해야 했어요. 알고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아, 그래. 저녁? 같이 먹을까?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을 빨리 보내고 싶으면서도 혼자 남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제가 아침에 끓여둔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찌개 데워서 드릴게요. 밥은 있으시죠?
응, 밥은 있어. 수진이 찌개를 냄비에 옮겨 담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겨운 소리였을 텐데 오늘은 그게 아무 감흥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며느리가 정말 저를 시설에 보내려고 여기 온 걸까? 가구 치수를 잰 것도, 그릇을 살펴본 것도 전부 내가 없어진 뒤를 준비하는 거였을까? 어머님, 여기요. 수진이 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를 상에 차려줬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제가 만들어둔 것들이었어요.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어머님. 저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찌개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분명 제가 끓인 찌개인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입맛이 없는 줄도 모르고 밥을 한술 뜨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솜씨는 최고예요. 그래, 맛있니? 많이 먹어. 칭찬이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면 나를 시설에 보내놓고 이 집에서 찌개 끓여 먹겠지. 내 그릇으로, 내 냄비로, 내가 없는 이 부엌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희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니? 수진의 젓가락질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움직였어요. 숨기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놈들은 다 잘 있느냐? 요즘 전화도 뜸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다들 설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다 같이 뵐 거예요. 설날에 확정하죠. 그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설날에 나를 시설에 데려다 놓고 그게 끝인 거구나. 명절마다 오던 자식들이 이제는 안 와도 되는 거구나. 어쩌면 다들 속이 시원하겠지. 밥이 더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배가 안 고프네. 나는 그만 먹을게. 어머님, 좀 더 드셔야죠. 많이 안 드셨잖아요. 괜찮아. 너 먹어.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가볼게요. 늦었네요. 그래, 조심해서 가. 설날에 뵐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 셋을 어떻게 키웠는데, 없는 살림에 국 끓여 먹이고 새벽까지 내복 입고 학비 대느라 품팔이도 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등급으로 나누고 시설로 보내려 하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애들이 나를 버리려고 해. 빈 거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 속 얼굴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왔어요. 떡국떡, 만두소 재료, 첫째 진수가 좋아하는 갈비, 둘째 만수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 막내 경수가 좋아하는 동태.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설날에 애들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기다릴 게 있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나물 손질을 시작했어요. 고사리를 물에 불리고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시금치 뿌리를 다듬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차례상에 올릴 나물은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싱크대 위에 나물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첫째 진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전화가 오다니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어요. 진수야, 웬일이야? 어머니, 바쁘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바빠.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응, 말해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번 설날에요. 차례는 안 지내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례를 안 지낸다고요?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어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물었습니다. 차례를 안 지내? 왜? 어머니 매번 차례 지내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음식 준비하랴, 상 차리랴, 설거지하랴. 올해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아니야, 힘든 거 없어.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요. 이번엔 차례 대신 다 같이 여행을 가려고요. 여행.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 휴대폰으로 받은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설날에 확정하죠. 결국 그게 이거였구나. 설날에 나를 보내기로 확정한 거구나. 여행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게 어딘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내색하면 안 됐습니다. 괜히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여행? 어디로 가는데? 아직 정확히 안 정했어요. 설날에 다 같이 가서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혼자 버려지는 건 아니구나. 자식들이 함께 가서 나를 그곳에 맡기고 오겠구나. 그래도 끝까지 같이 있어주려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더 따지고 싶었어요. 차례를 왜 안 지내느냐고, 내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러느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인데 뭘 어쩌겠어요. 자식들 바쁜데 늙은 어미가 때를 쓰면 더 귀찮아지겠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전화로는 안 보이겠지만, 괜찮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엄마는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해요, 어머니. 설날에 모시러 갈게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수진이 가방에 넣고 다니던 그 팜플렛, 프리미엄 실버타운. 아들들이 주고받던 그 메시지, 설날에 확정하죠. 전부 나를 보내려고 준비하던 거였구나. 차례를 안 지내는 것도, 여행을 간다는 것도 다 그 시설에 나를 데려다 놓으려는 계획이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바쁜 애들 발목을 붙잡는 것,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싱크대 위에 손질해둔 나물들이 보였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아까까지 정성껏
다듬던 것들이었어요. 이걸로 차례상을 차리고 아이들이랑 둘러앉아 떡국도 먹고 그렇게 설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 나물들은 어떡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삼켰어요. 차례도 안 지내는 집에 내가 왜 필요하겠어? 제사상도 못 차리는 늙은이가 무슨 소용이야. 이제 나만 없어지면 애들도 편하겠지. 명절마다 이 먼 데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차례 음식 장만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다들 속이 편해지겠지. 그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 서운함마저 자식들 탓으로 돌리기가 싫었어요. 내가 늙어서 그런 거지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장볼 목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빨간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 떡국, 떡, 갈비, 잡채 재료. 이제 이 목록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올해는 차례를 못 지내겠어. 빈 거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이구나. 오늘 나를 데려간다고 했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쉬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9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만수, 경수, 며느리들까지 다 와 있었어요.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데 반가운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어머니, 설 인사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북적거리는 게 좋았을 텐데 오늘은 그 모든 게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셨어요? 출발할게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만 넣었습니다. 어차피 거기 가면 다 있겠지. 짐을 많이 싸봤자 짐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가볍게 챙겼어요. 집을 나서면서 현관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 당신 먼저 간 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직 거기는 못 가네. 대신 애들이 정해준 대로 갈게. 차가 2대였어요. 저는 큰아들 진순의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 옆에 수진이 앉았어요. 앞좌석에는 진수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손주가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즐겁게 보내요. 기대하셔도 돼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즐겁게 보내라니. 저를 시설에 맡기고 가면서 즐겁게 보내라니.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럴게.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다시 못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차 안에는 간식이 가득했어요. 귤, 과자, 음료수, 며느리들이 챙겨온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과자 봉지를 뜯으며 제잘거렸어요. 웃음소리가 차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만 혼자 그 속에서 겉돌았어요. 마치 장례식장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장례식장보다 더 무서웠어요. 장례식장은 끝이라도 있지만 시설은 끝이 아니니까. 거기서 혼자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모르니까.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이정표가 보였어요. 제 고향 쪽 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향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시설이 고향 근처에 있나 보다. 요양원을 고향 근처로 잡았구나. 그래도 낯선 동네보다는 나으려나. 버리더라도 내 고향에 버려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향? 어릴 때 뛰놀던 바닷가, 아버지가 심어준 배롱나무, 엄마가 끓여주던 해물된장찌개.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이제 그 근처에서 살게 되는 건가? 근데 그게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갇혀서 사는 거잖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슬쩍 손을 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창밖 보고 있었어. 얼마 후 둘째 며느리 정희가 뒤에서 몸을 내밀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머님, 귤 드세요. 달아요. 귤을 하나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손주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동요를 씩씩하게 불렀어요. 예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게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저를 떠나보내는 환송 노래처럼. 할머니 잘 가세요.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런 가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좀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진수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조금만 참으면 도착한다는 거겠지. 조금만 참으면 저를 맡기고 갈 수 있다는 거겠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메마른 논, 앙상한 나무들, 황량한 풍경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저 들판처럼 메말라가는 거구나. 아무 쓸모없이 겨울을 나고 있는 거구나. 수진이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슬쩍 손을 가방 위에 올려 피했어요. 손을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오늘 다 끝나는 건데. 차 안의 웃음소리, 노랫소리, 간식 먹는 소리. 그 모든 게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가족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울면 더 불쌍해 보일 것 같았어요.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비록 속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차가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었습니다. 히터가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발밑으로 따뜻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차 안이 훈훈해지니까 몸이 점점 나른해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자면 안 돼.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지금 잠들면 눈 떴을 때 어디일지 모릅니다. 낯선 하얀 방, 낯선 침대, 낯선 천장,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팜플렛에서 봤던 요양원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깔끔하지만 차가워 보이는 하얀 건물. 거기서 혼자 눈을 뜨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타이어가 지면을 훑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스스스. 최면을 거는 것 같은 그 소음이 저를 잠속으로 끌어당겼어요. 엔진 소리도 윙윙거리며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안 돼.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있는 힘껏 살을 집어 비틀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뼈까지 저릿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통증이 필요했습니다. 잠을 쫓으려면 아파야 했어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눈만 뜨고 있으면 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나무들, 논밭들, 가끔 보이는 마을들. 그걸 보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저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어볼까? 아니면 지나가는 차 번호판을 읽어볼까? 뭐라도 해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잠이 덮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풍경도 비슷비슷해서 오히려 더 졸렸어요. 똑같은 논, 똑같은 나무, 똑같은 하늘. 지루했습니다. 눈이 다시 감겼어요. 이번에는 손바닥을 꼬집었어요. 손톱 끝으로 살을 눌렀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손목까지 퍼졌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10초도 안 돼서 다시 눈꺼풀이 내려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졸음.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졸음과 싸워본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졸리진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아무리 지루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밤새 젖 먹이고 새벽에 일어나도 이렇게 눈이 무겁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왜 하필 오늘따라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건지. 히터 바람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볼을 감쌌어요. 마치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밤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몸 전체가 나른해졌습니다. 잠들면 끝이야. 잠들면 끝이라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에 힘을 줬어요. 입안에 쓴 침이 고였습니다. 그걸 삼키면서 정신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꺼풀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누가 위에서 손으로 눈을 감기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감기는 찰나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좁은 침대, 네모난 창문,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요양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어요. 아직 차 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나 봐요.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깜빡했어. 깜빡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잠들 뻔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아찔했습니다. 조금만 더 잠들었으면 진짜 그 하얀 방에서 눈을 떴을지도 몰라요. 저는 다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아까 꼬집은 자리가 벌겋게 부어오른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일 멍이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깨어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어머님, 좀 주무셔야 도착해서 안 힘드세요. 눈 좀 붙이세요. 수진이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휙 돌려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앉아도 돼. 안 졸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수진이 잠깐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잠들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잠든 사이에 뭔가를 할 것 같았어요. 차를 돌리든 다른 데로 가든 뭔가를 꾸밀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그나마 안심이 됐어요.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초라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 볼이 푹 꺼져 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언제 이렇게 쭈그러들었지? 이 노인네가 참 즐기기도 하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자식들한테 끌려가면서도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은 떠야 했어요. 잠들면 끝이다. 눈 떴을 때 아무도 없는 낯선 방이면 난 그게 너무 무섭다. 요양원이 무서운 게 아니야. 항상 내 생각만 하던 자식들이 엄마 하던 내 새끼들이 나를 버렸다는 게 사실이 된다면 그게 너무 무섭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을 다시 꼬집었어요. 손톱 자국이 깊게 났습니다. 빨갛게 자국이 패였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깨워줬습니다.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아직 도착 안 했잖아. 깨어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도망치든 소리치든 뭐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무서웠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눈꺼풀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히터 바람이 자장가처럼 저를 감쌌어요. 타이어 소리가 리듬을 타며 귓가를 스쳤습니다. 스스스 스스스. 안 돼. 자면 안 돼. 안 돼.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늙어버린 이 몸이 끝까지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항복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꼬집고 있던 손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끝까지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이 지긋지긋한 나이가 저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어나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들었구나. 결국 잠들어 버렸구나. 그렇게 버티려고 했는데,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허벅지를 꼬집던 그 손이 어느새 힘없이 풀려 있었어요.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여기가 어디지? 벌써 도착한 건가? 하얀 방인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차 안이었어요. 아직 차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풍경이 보였어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이 아니라 하얀 눈이었어요. 어머니,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진수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찬바람이 확 밀려들었어요.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눈을 밟았어요.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발목까지 눈이 빠졌어요. 그리고 눈앞의 풍경을 봤어요. 산이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산자락이었어요. 하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비석이 보였어요. 회색빛 비석, 그 위에 새겨진 글씨, 강시문중.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시문중. 그건 제 친정 성씨였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비석 옆에 또 다른 비석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름을 읽어봤어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정 부모님 산소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꿈인가 싶어서 손등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기는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진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니, 매번 시댁 차례만 모시느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도 말 못하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맞았습니다. 시집 온 뒤로 친정 산소에 제대로 온 적이 없었어요. 22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거진 50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거진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친정 부모님 산소를 제대로 찾은 게 손에 꼽았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차례를 모시느라 친정 부모님 산소는 늘 마음에만 담아뒀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하면 눈총을 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추석이나 설날에 친정 생각을 내비치기만 해도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친정 타령이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명절 아침에 차례상 차리다가 문득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글썽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보시고는 울 일 있으면 나가서 울어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뒤에도 습관처럼 시댁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남편이 당신 친정 산소도 가보자고 할 때마다 다음에요. 다음에라고만 했습니다. 애들 학비 대야 하고 시댁 어른들 병원비 대야 하고 늘 뭔가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가면 울 것 같아서 못 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도 먼저 떠나버렸어요.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자식들 앞에서 입 밖에 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가 아니라고 내 속마음은 늘 숨겨두기만 했어요. 어머니도 엄마 아빠 보고 싶으셨을 텐데.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만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제 미리 아버지 산소랑 어른들 산소는 다녀왔어요. 성묘도 하고 차례 음식도 올렸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편히 계세요. 막내 경수가 말했습니다. 삼형제가 나란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들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정희가, 유나가 다들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손주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올라가세요. 저희가 부축해 드릴게요. 만수가 제 한쪽 팔을 잡았습니다. 경수가 다른 쪽 팔을 잡았어요. 저는 두 아들에게 이끌려 산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밭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소나무 향이 났습니다.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산소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바라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렀던 이름들. 50년이 넘도록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 시집간 딸은 명절에도 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서운해하셨을 부모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 위에 엎드렸어요. 찬 눈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울음이었어요. 시집 와서 힘들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도 울지 않았어요. 아이들 셋 낳고 키우느라 허리가 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서 음식 장만하고 손님 치르고 설거지할 때도 울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도 자식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 산소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왔어. 딸이 왔어. 엉엉 울었습니다. 콧물이 흘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자식들이 보든 말든, 며느리들이 보든 말든, 그냥 울었습니다. 70 먹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보고 싶었어. 아빠, 나 많이 보고 싶었어. 비석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손으로 비석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나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어. 근데 불평 안 했어. 엄마가 시집살이 하라고 보낸 거 아니니까. 잘 살라고 보낸 거니까. 나 잘 살았어. 아들 셋 낳고 손주들도 봤어.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가슴속에 묻어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 나 아빠 딸이라서 좋았어. 아빠가 배롱나무 심어줬잖아. 그 나무 아래서 놀던 거 아직도 기억나. 아빠가 디딤돌 놓아줘서 받아보던 거, 엄마가 해물 된장찌개 끓여주던 거 다 기억나? 하나도 안 잊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엎드려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손도 차가웠습니다. 눈에 젖은 무릎이 시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50년 묵은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이제 애들 짐 안 대고 조용히 갈게. 산소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잘했지? 시집 와서 열심히 살았지? 이제 갈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용히 살다 갈게. 엄마 아빠 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 미련 없어. 막내 며느리 유나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많이 추우시죠? 일어나세요. 유나가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마치 친딸처럼요. 저는 유나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눈을 털었어요. 다리가 시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왜 울고 그러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진수가 의문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 무슨 시작?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들들이 양쪽에서 부축해줬어요. 눈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정리됐어요. 자식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바쁜 와중에 어제는 시댁 산소를 다녀오고 오늘은 친정 산소까지. 이 정도로 마음을 써줬으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요양원에 가더라도 원망하면 안 되겠다. 애들도 쉽게 결정한 게 아닐 거야. 어미를 시설에 보내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 애들 마음도 아플 텐데 내가 여기서 뗐으면 더 힘들어지겠지. 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건네줬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 좀 녹이세요. 보온병에서 따라준 유자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까 속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들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아까는 그 손이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다시 차에 타려는데 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한 군데 더 가야 해요. 한 군데 더. 이제 진짜 가는 거구나. 요양원으로 가는 거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니까 마음이 정리됐거든요. 그래, 여기가 내 마지막 정거장인가 보다. 부모님 산소에 인사도 드렸으니 이제 미련 없이 가자. 자식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가자. 애들한테 짐이 되지 말자. 애들이 나를 떠나보내는 마음도 아플 테니까. 저는 순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산자락이 멀어져 갔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점점 작아지다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을 참지 않았어요. 이제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디로 가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화들짝 놀라지 않았어요. 어차피 어디로 가든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이었어요. 양옆으로 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바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틀림없이 바다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겨울 바다라 파도가 거셌습니다. 하얀 포말이 해안가를 따라 일렁였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풍경,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릴 때 수없이 봤던 풍경 같았어요. 학교 끝나고 뛰어다니던 그 바닷가, 조개 줍던 그 해변, 아버지 손잡고 걸었던 그 길, 차가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담장, 빨래 널린 마당, 시골 마을 특유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하나하나가, 집 하나하나가 너무 익숙했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할머니 댁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 언덕을 넘으면 학교가 보일 것 같았어요. 물론 할머니도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학교도 폐교된 지 오래겠지만 설마 여기가. 차가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굽이굽이 도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릴 때 이 길을 수없이 뛰어다녔어요. 학교 갈 때, 바다에 놀러 갈 때, 친구 집에 갈 때, 이 언덕을 오르내리며 자랐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바다가 한눈에 보여서 좋았어요. 어머니, 다 왔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언덕 꼭대기에 있는 한 집 앞에 멈췄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듯 깔끔한 집이었어요. 하얀 담장에 예쁜 지붕, 넓은 마당.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자리였어요. 어릴 때 이 언덕에서 뛰어놀면 온몸이 따끈따끈해지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롱나무, 앙상한 겨울가지였지만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키가 제법 컸습니다. 줄기가 굵었어요.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자리가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만수가 옆에서 얼른 부축해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저 나무는 뭐지? 왜 저기 있지? 앨범 속 사진을 쓸어보며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심어주신 그 배롱나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똑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크기도 모양도 가지가 뻗은 방향도 그때 그 나무와 비슷했어요. 여름이면 분홍빛 꽃이 가지마다 수북하게 피어나겠지. 100일 동안 피고 또 핀다고 백일홍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꿈인가? 내가 벌써 죽어서 천국에 온 건가? 저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식들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배롱나무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만져봤어요. 매끄러웠습니다. 배롱나무 특유의 매끈한 감촉이었어요. 어릴 때 이 감촉을 좋아해서 나무를 쓸어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복수나
이 나무는 간지럼을 타는 나무야라고 하셨어요. 껍질을 긁으면 나뭇잎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간지럼 나무라고도 부른다고. 살아있는 나무였어요. 진짜였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식들이 빙 둘러서 있었어요.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웃음이었어요. 그때 대문 옆에 놓인 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적한 디딤돌이었어요. 회색빛 돌, 모서리가 달아 둥글둥글해진 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돌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돌을 바라봤어요. 저 돌.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 돌을 알아요. 예전 집에 있던 디딤돌이었어요. 아버지가 마당에 놓아주신 돌. 아이들이 어릴 때 저 돌 위에 세워놓고 키를 쟀습니다. 칼로 눈금을 새기고 옆에 날짜를 적었어요. 진수 6살 1982년, 만수 4살 1982년, 경수 2살 1982년. 그렇게 해마다 키를 쟀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눈금이 올라갔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애들이 크니까 눈금 새길 자리가 없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돌이 왜 여기 있지? 저는 디딤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돌 표면을 쓸어봤어요. 눈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아이들 키를 재던 그 자국들. 칼로 새긴 금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숫자도 어렴풋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고향에 와 있는 거지? 왜 배롱나무가 있고 왜 디딤돌이 있는 거지? 저 나무는 분명 우리 아버지가 심어주신 나무 같고 저 돌은 분명 우리 집에 있던 돌인데. 어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춥잖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새집 특유의 깨끗한 나무 향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바닥 난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얼어붙었어요.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쓰던 그 장식장이었어요. 수진이 가줄자로 쟀던 그 장식장. 근데 새 것처럼 깔끔하게 리폼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장식장인데 윤이 나고 예뻐졌어요. 긁힌 자국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도자기들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 생전에 여행 가서 사온 도자기 인형, 아이들이 어릴 때 만들어준 찻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화병.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옆에는 자개농이 있었습니다. 제 혼수품이었던 그 장롱이에요. 수진이 자리를 너무 차지한다. 너무 낡아서 버려야겠다고 했던 그 장롱. 근데 여기 있었습니다. 새 집에 딱 맞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문짝에 광택제를 발랐는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자개 무늬가 더 선명하게 살아났어요.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무늬, 50년 전에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 무늬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찬장도 있었어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녹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제기 세트도 있었고 도자기 잔들도 있었어요. 큰 며느리 수진이가 확인했던 그 그릇들이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빙글빙글 둘러봤어요. 익숙한 가구들이 새 집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낡았던 것들이 전부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어요. 버린다던 것들,
자리를 차지한다던 것들이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릴 때 살던 친정집 거실과 비슷했습니다. 장식장 위치도, 찬장 위치도, 소파 방향도 제가 기억하는 친정집 거실 배치와 거의 똑같았어요. 누가 제 기억 속 집을 그대로 꺼내다 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눈이 부셨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바닷가가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갈매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멀리 어선이 떠 있었어요. 바다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짭조름한 갯바람 냄새. 어릴 때 봤던 풍경과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놓아주신 디딤돌에 올라서서 바라보던 그 바다였습니다. 고향 바다 냄새가 자꾸 코끝에 걸린다고 했던,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바다가 눈앞에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부신 바다빛이 눈에 가득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방을 봤습니다. 제가 쓰던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꽃무늬 이불,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사준 그 이불이었습니다. 화장대도 있었어요. 거울에 금이 갔던 그 화장대인데 거울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남편 사진이 세워져 있었어요. 영정 사진이 아니라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얼굴. 부엌을 봤습니다. 제가 쓰던 냄비들이 걸려 있었어요. 국자도 뒤집개도 다 제 거였습니다. 바닥이 눌어붙었던 프라이팬도 있었어요. 근데 바닥이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예전에 쓰던 거였어요. 냉장고 문에 손주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탁도 예전 거였어요. 수진이가 치수를 재던 그 식탁? 다리가 흔들리던 게 고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방도 봤습니다. 제가 모아둔 앨범들이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그 낡은 앨범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 친정 가족 사진, 전부 그대로였어요. 옆에는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쓰던 그 재봉틀, 먼지가 쌓여 있던 게 말끔히 닦여 있었어요. 이 집에 제 물건들이 전부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버린다고 했던 것들,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던 것들, 전부 여기 있었어요. 깨끗하게 손질되어서 새 집에 맞게 배치되어서 제 인생 전체가 이 집 안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요양원인 줄 알았어요. 하얀 방에서 혼자 눈을 뜰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긴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제 가구들이 있는 집이었어요. 배롱나무가 있고 디딤돌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모든 것들이 이 집 안에 있었어요. 꿈인가? 꿈이면 깨지 마라. 제발 깨지 마라. 저는 손등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자식들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삼형제와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가, 이게 무슨 일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웃기만 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혼란스러운 건지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겠는 눈물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진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새 집이에요. 새 집?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 집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앞으로 살 집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양원 아니야? 진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요양원이요? 무슨 요양원이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에요? 저희가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요? 진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게 다 뭐야? 진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전에도 노년에는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종종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남편 제사 끝나고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은 밤, 남편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고향에 가고 싶어? 바다 보면서 살고 싶어? 그 말을 누가 들은 건 아닐 텐데. 아버지 생전에 전화 오셨을 때 옆에서 들었어요. 어머니가 고향 얘기하시는 거. 바다 보고 싶다고, 배롱나무 보고 싶다고. 진수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언제 그랬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아마 남편 생전에 통화하면서 무심코 했던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땐 그냥 넋두리였어요.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떠나시고 어머니 외로워 보이셔서요.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려고 어머니 어릴 적 지내던 집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봤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기 집 준비한다고 요즘 전화도 못 드리고 얼굴 뵈러 갈 시간이 없었네요. 죄송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뜸했던 게, 얼굴 보기 힘들었던 게 전부 이 집을 준비하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식들이 나를 버린다고 귀찮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자주 올게요. 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노력했어요. 요 근래 연락 뜸했던 건 이해해 주실 거죠? 뭐야? 이 집 짓는데 삼형제가 돈 모아서 했어요. 저는 인테리어 담당했고요. 어머니 어릴 때 살던 집 배치 알아내느라 고향 어르신들 찾아다녔어요. 외삼촌한테도 전화해서 옛날 사진 봤고요. 외삼촌, 친정 오빠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만수가 외삼촌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니. 외삼촌이 옛날 배치 그림으로 그리고 보내주셔서 그거 보고 배치했어요. 장식장 위치, 찬장 위치, 소파 방향까지 최대한 비슷하게요. 그래서 배치가 그렇게 익숙했던 거구나. 제가 기억하는 친정집 거실과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경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배롱나무 담당이었어요. 배롱나무? 마당에 있는 저 나무요. 외할아버지가 심어주신 나무랑 똑같은 품종 찾느라 전국 묘목장을 다 뒤졌어요.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거 찾느라 3달은 걸렸어요. 3달. 저는 그 3달 동안 자식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며 혼자 울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경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있는 디딤돌이요. 저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 돌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어머니 옛날 집에 있던 그 돌이에요. 저희가 키 재던 그 돌. 집이 팔리고 나서 새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3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그 돌이 어디 갔는지 찾느라 정말 온 동네를 몇 번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결국 알아냈어요. 마지막 주인이 집 철거할 때 돌을 버렸는데 근처 농가에서 그걸 주워다 쓰고 있었어요. 거기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아왔어요. 그 낡은 디딤돌을 찾으려고 동네를 다 뒤졌다니. 아이들 키 재던 그 눈금 자국을 지키려고 농가까지 찾아갔다니. 배롱나무도요. 외할아버지가 심으신 그 나무는 이미 죽어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품종 찾아서 여기다 심었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땅이 좋아서 잘 자랄 거래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롱나무를 찾고 디딤돌을 찾고 집 배치를 알아내고 자식들이 이 모든 걸 했던 거였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가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자격증이었어요. 어머님, 저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요양보호사? 새로 일 시작도 할 겸 어머님도 더 잘 모시고 싶어서요. 이제 제가 국가가 인정한 어머님 전문 보호사예요. 저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때 그 가방에 팜플렛이 어머님 보셨어요?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맞아요. 자격증 공부한다고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실버타운 팜플렛이랑 노인 등급 판정 기준 책이요. 시험 공부 교재랑 실습 나갈 요양원 팜플렛이었어요. 아,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수진이 들고 다니던 팜플렛은 자격증 공부 교재였어요. 나를 시설에 보내려고 알아본 게 아니라 본인이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공부한 거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설날에 확정하죠. 그 메시지는. 아, 그거요? 어머님이 그래서 요양원 간다고 오해하신 거구나. 수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이 집 이야기예요. 설날에 어머님 모시고 이 집에 오기로 확정한다는 거였어요. 비밀로 하느라 말을 못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적었나 봐요. 정이랑 유나한테 연락한 거였거든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내가 뭘 생각했던 거지. 자식들이 나를 버린다고, 시설에 보낸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지.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에 가서 가구 치수 잰 것도요. 이 집에 어머님 가구 옮겨 놓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새 집에 맞게 배치하려면 치수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삿짐 센터에 배치도 넘겨줘야 하는데 제가 직접 재야 정확하니까요. 그럼 자리를 차지한다. 버려야겠다. 그 말은. 아이고 어머님. 그건 혼잣말이었어요. 이 집 거실이 생각보다 작아서 자개농이 들어갈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딱 맞았어요. 버린다던 게 아니라 새 집에 옮길 수 있을지 걱정했던 거였어요. 자리를 차지한다던 건 새 집 공간을 걱정한 거였습니다. 진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이삿짐 센터에서 짐 다 옮겼어요. 설 명절에 일하는 업체 찾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경수가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구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네.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나오자마자 이삿짐 센터에서 짐 다 옮기고 배치했어요. 수진이가 미리 배치도를 다 짜놨거든요. 어느 가구를 어디에 놓을지, 어느 그릇을 어느 찬장에 넣을지 전부 다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그 배치도 보고 그대로 놓은 거예요. 걱정했는데 잘해주고 가셨네요. 그래서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던 거구나. 수진이 그렇게 꼼꼼하게 치수를 재고 메모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 몰래, 나를 위해서 차례를 안 지내겠다고 한 것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여기 오려면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거든요. 차례 지내고 나면 늦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끼리 어제 미리 아버지 산소 다녀오고 차례 음식도 올렸어요. 오늘은 어머니 친정 산소 모시고 가려고 차례를 안 지낸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전화가 뜸했던 것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것도, 가구 치수를 쟀던 것도, 팜플렛을 들고 다녔던 것도, 차례를 안 지내겠다고 한 것도 전부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하던 거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었어요. 나는 나를 요양원에 버리는 줄 알았어. 자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내 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희를 의심했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 나를 짐처럼 여긴다고 생각했어. 목이 메어 말이 끊겼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우르르 다가왔어요. 저를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들도 다가왔어요. 수진이가, 정희가, 유나가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따뜻한 손길들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며느리들을 껴안았어요. 한 명씩 번갈아 안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희야, 고맙다. 유나야, 고맙다. 며느리들도 울었어요. 손주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삐져 있었네. 진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연락을 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저희 잘못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저는 자식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진수, 만수, 경수. 내가 낳고 키운 내 새끼들. 이 녀석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엄마를 위해 집을 짓고 나무를 옮기고 돌을 찾아다니는 자식들이 됐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자식들이 저를 다시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오래오래 그 품에 안겨 있고 싶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집을 나섰어요. 진순애가 먼저 가고 만순애가 따라가고 경순애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자주 올게요.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들이 언덕을 내려가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북적거리던 집이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텅 빈 것 같아서 울적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이 따뜻하게 차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하나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수진이 끓여놓은 떡국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해물 냄새였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건 친정식 떡국이었어요. 소고기 육수가 아니라 해물 육수.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떡국이었습니다. 바지락, 홍합, 새우.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끓이는 떡국. 시집와서는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소고기 육수만 썼거든요. 해물 육수 떡국이 먹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외삼촌한테 물어봤나 봐요. 고향 떡국이 어떤 건지. 그릇에 떡국을 담았습니다. 떡이 동동 떠 있었어요. 파가 송송 썰려 있었습니다. 계란 지단도 올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떡국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짭조름하면서 시원한 맛. 바다 맛이었어요. 어릴 때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웠어요.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설거지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거의 다 졌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바닷물이 주황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릴 때 이 풍경을 매일 봤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마당에서 해 지는 거 구경하곤 했습니다. 배롱나무 아래에 섰어요. 겨울이라 잎이 없었지만 가지가 꼿꼿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분홍빛 꽃이 가득 피겠지. 100일 동안 피고 또 피겠지. 그 아래서 바다를 바라보며 살겠지. 대문 앞 디딤돌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 키를 재던 그 돌이었어요. 저는 돌 위에 올라섰습니다. 어릴 때처럼 꼿꼿하게 섰어요.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정수리에 대고 그대로 손을 앞으로 뻗었어요. 키를 재는 신용이었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70 먹은 노인이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킬킬거렸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껏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주황빛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여보. 목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나 여기 왔어. 고향에 왔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 이제 여기서 강복순으로 당당하게 살 거야.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강복순으로. 당신도 좋지?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싹 찰싹. 그 소리가 마치 좋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뭘 할까? 짐 정리를 해야겠다. 옷장도 정리하고 찬장도 정리하고 서랍도 정리해야 해.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바다 산책을 해야지. 동네 구경도 해야지. 어릴 때 친구들 중에 아직 사는 사람이 있을까? 있으면 찾아가 봐야지. 생각할 게 많았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모레도 기다려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앞날이 기대됐어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재봉틀이 놓여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쓰던 그 재봉틀. 자식들이 깨끗하게 닦아서 옮겨놨더라고요.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발판을 밟아봤어요. 달달달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돌아가네. 오래된 재봉틀인데 아직 살아있었어요. 예전에 이 재봉틀로 아이들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진수 교복도 줄여주고 만수 잠옷도 만들어주고 경수 가방도 수선해줬어요. 이제 뭘 만들까? 손주들 옷을 만들어줄까? 아니면 내 옷을 만들어 볼까? 달달달 달달달 재봉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잘 기억 안 나지만 멜로디는 기억났어요. 콧노래 소리가 재봉틀 소리에 섞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찰싹 찰싹. 내 인생의 봄은 이제부터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았어. 시집살이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남편도 떠나보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의 봄이 오는 거네. 늦었지만 괜찮아. 늦은 봄도 봄이니까. 자식들이 지어준 이 집에서 아버지가 심어주신 나무 같은 배롱나무 아래에서 어머니가 놓아주신 것 같은 디딤돌 위에서 난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왕이야. 누구 엄마도 누구 할머니도 아닌 그냥 강복순으로. 달달달 달달달 재봉틀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고향 바다의 파도 소리와 섞여서 마치 음악처럼 들렸어요. 찰싹 달달달 찰싹 달달달. 저는 웃으며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바다를 보러 가야지. 배롱나무에 물도 줘야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속 복순 어머니처럼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의 마음을 오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연락을 못 드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가족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오히려 속마음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지곤 하죠. 이번 설 명절에는 그 말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이든 짧은 문자든 얼굴 보며 하는 인사든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